백악관이 뒤집혔습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 트럼프 대통령이 호기롭게 외친 지 단 72시간 만의 말입니다. 한국산 선박에 25% 관세 폭탄을 터뜨렸지만 정작 미국 국민들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찬성률 고작 10%.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까지 나서서 이 정책을 저지하라고 외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바로 그 순간 미국 해군이 주문한 배들은 한국 기술 없이는 단 한 척도 물에 띄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도크 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식 블록 공정이 돌아가고 있고 2029년까지 줄 서서 기다리는 미국 해군 발주 물량은 수십 척에 달합니다. 그 사이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걸프만 20척 패키지 발주 확정, 유럽과 중동 시장 석권, 모잠비크 프로젝트 재가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던가요? 트럼프가 급할수록 규칙은 한국이 정합니다. 지금부터 독재자의 오만이 부른 역풍, 그 72시간의 충격적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서 15년째 통상 정책을 취재하고 있는 국제경제 전문 기자 제임스 파커입니다. 2025년 3월 12일 백악관 브리핑룸에 모인 기자들의 표정은 긴장 그 자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전날 밤부터 돌았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죠. 미국 조선업 부활. 오늘부터 한국산 선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25%라니 이건 단순한 보호 관세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국 조선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그의 뒤에 선 백악관 참모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청천벽력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고위 참모 한 명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는 버틸 수 없다. 석 달이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숫자만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의 30%가 넘었거든요. 미국 해군 발주만 해도 연간 수십 척에 달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마치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날 밤 워싱턴의 한 분석가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트럼프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놓친 걸까요? 백악관이 자신 있게 내건 이 관세 폭탄이 정말 한국을 무릎 꿇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받은 첫 번째 뉴스 알림이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발표 다음 날인 3월 13일 저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CNN과 퓨리서치 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였어요. 한국산 선박 관세 부과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단 10%에 불과했습니다. 10%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40%대인데 정작 그의 핵심 정책에는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반대 이유였습니다. 응답자의 65%가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72%는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누가 진짜 우방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5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주도했습니다. 성명의 핵심은 명확했어요. 이 관세는 미국 경제를 파괴할 것이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트럼프는 공급망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 조선업 없이 미국 해군력은 유지 불가능하다. 저는 이 성명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3월 14일 의회가 움직였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고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촉구 결의안이었죠. 찬성표는 압도적이었어요. 공화당 의원들조차 대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 공화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동맹을 적으로 만드는 건 반대한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친구다. 저는 의회 복도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들, 딸들이 한국과 함께 지킨 동맹을 대통령이 무너뜨리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없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트럼프가 놓친 게 바로 이거였구나. 미국 국민들은 한국을 단순한 무역 상대국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미국 최대 조선소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조선소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어로 된 안전 표지판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작업 지시서도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마크 존슨을 만났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저를 도크로 안내하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 없이는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듭니다. 특히 해군 함정은 더더욱 그렇죠. 도크에는 거대한 선박 블록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하나오션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존슨이 설명했습니다. 저 블록 공정 기술은 한국이 30년간 축적한 노하우입니다. 정밀도가 밀리미터 단위로 맞아떨어져야 해요.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발주한 선박 목록을 보니 2029년까지 57척이 대기 중이었어요. 구축함, 상륙함, 보급함 할 것 없이 모두 한국 기술이 필요한 함정들이었습니다. 저는 해군 조달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비공개를 전제로 이렇게 털어놨어요. 관세가 붙으면 우리 예산이 25% 증가합니다. 의회가 승인할 리 없죠. 그렇다고 발주를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국방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죠. 2024년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미국 조선업 경쟁력 평가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납기 준수율 98%, 품질 불량률 0.3%, 미국 조선소는 납기 준수율 62%, 품질 불량률 4.7%,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10년이요? 트럼프가 석 달이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장담하던 바로 그 시점에 국방부는 10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백악관이 모르는 사이에 미국 해군은 이미 한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배는 단순한 철판 덩어리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맞물려 움직이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죠. 그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 단 3곳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관세 발표 후 나흘째 되던 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관세 발표 당일 밤, 서울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한국산업부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회의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논의 주제는 단 하나였죠. 미국 시장 의존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리고 72시간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3월 16일 첫 번째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조선사들과
16척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LNG 운반선 8척, 초대형 유조선 6척, 해양 플랜트 2기. 계약 규모만 1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저는 즉시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이미 2개월 전부터 한국과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오히려 계약을 앞당겼죠. 한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다음 날인 17일, 두 번째 카드가 공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추가로 4척을 발주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걸프만 전체로 보면 20척 규모의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단 3일 만에 확보한 물량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18일 오전 모잠비크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2년 전 중단됐던 LNG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LNG 생산 설비와 운반선이었어요. 총 12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했고 모두 한국 조선소가 수주할 예정이었죠. 저는 모잠비크 에너지 장관을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간결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2년 전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다려줬죠.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같은 날 오후 유럽연합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가 한국산 해양 플랫폼 3기를 추가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산업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대신 중동 비중은 35%로 유럽은 22%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창문을 열고 있었던 거죠. 3월 19일 백악관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밀어내는 동안 전 세계가 한국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3월 20일 트럼프가 드디어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상대는 일본 기시다 총리였습니다. 회의 내용이 곧바로 언론에 흘러나왔죠. 트럼프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조선업이 미국 해군 발주 물량을 대신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 동맹으로 조선업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었죠. 저는 즉시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일본 선박 수출조합을 방문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조선 애널리스트 다나카 씨를 만났죠. 그는 솔직했습니다. 일본 조선업은 이미 10년 전에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졌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 조선소의 수주 잔량은 전 세계 시장의 12%에 불과했어요. 반면 한국은 4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납기였습니다. 다나카 씨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조선소의 평균 건조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일본은 30개월에서 36개월이 걸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블록 공정을 완벽하게 자동화했습니다. 로봇 용접, 3D 설계, AI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숙련공의 손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죠. 저는 요코하마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보니 다나카 씨의 말이 이해됐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로봇이 하던 작업을 일본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품질도 문제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도 국내 조선소에 함정을 발주하지만 한국산에 비하면 불량률이 3배 높습니다. 특히 정밀 용접 부분에서요. 3월 22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해군 조달청이 내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어요. 제목은 일본 조선업 대체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미국 해군의 납기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 특히 2029년까지 필요한 57척을 제때 인도하는 건 불가능함. 보고서는 더 나아갔습니다. 일본 조선소에 발주할 경우 비용은 한국보다 15% 높고 완공 시간은 40%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됨.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대통령은 일본 카드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품질이거든요. 트럼프의 일본 카드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상이었죠. 미국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여전히 한국뿐이었습니다. 3월 25일, 저는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유럽 해운업계의 심장부였죠. 템즈 강변 한 고급 호텔에서 국제해운회의소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전 세계 주요 선박 발주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조선사 부스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 부스는 한산했죠. 덴마크 머스크라인 조달 담당자 라르센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20년간 한국 조선소와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게 신뢰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약속 이행률 98%, 불량률 0.3%. 이 수치는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어요. 영국 BP의 해양사업부 이사 제임스 윌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북해 프로젝트 때였죠. 공기가 2개월 앞당겨졌는데도 한국 조선소는 납기를 마쳤습니다. 보너스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날 오후 더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 조선소에 6척의 차세대 컨테이너선을 발주한다는 발표였죠. 저는 싱가포르 해양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그의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동안 우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좋은 파트너는 어려울 때 더 빛나는 법이죠. 3월 27일,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하나오션이 기술 이식을 진행 중인 현장이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현장 책임자 존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 덕분에 우리 생산성이 40% 올랐습니다.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고요. 도크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식 블록 공정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제 감독만 하고 있었어요. 존슨이 덧붙였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선택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나 속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기술을 나누는 것, 파트너를 키우는 것. 이게 한국식 비즈니스였죠. 3월 28일 저녁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트럼프의 관세가 만든 역설이었어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전 세계는 한국과 더 깊이 손잡고 있다. 신뢰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한국으로 이동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가 지금 한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4월 1일 미국 해군 2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연설을 한다는 소식에 저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배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죠.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외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갑판 아래 정박한 구축함들, 그 배들은 모두 한국 기술이 들어간 함정들이었거든요. 연설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대통령님, 한국산 관세로 해군 예산이 $25억 증가합니다.
의회가 승인하시겠습니까? 트럼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죠. 우리는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은 후퇴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즉시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관세를 유예하지 않으면 해군 전력 증강 계획 전체가 무산된다고요. 국방장관이 직접 나섰다고 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2029년까지 필요한 함정 57척 중 단 한 척도 제때 확보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4월 3일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의회 지도부였어요.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고 내용이 곧바로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매달 구축함을 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재무장관도 거들었어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의회였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대통령님, 11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동맹을 벌인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4월 5일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무역대표부가 조용히 성명을 냈어요. 한국산 선박 관세에 대한 예외 조항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예외 조항이란 결국 후퇴를 의미했습니다. 해군 함정, 특수 선박, 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우리가 급했던 겁니다. 한국은 여유가 있었고 우리는 시간이 없었죠. 트럼프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해군력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을 것인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돌아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배는 이미 필요했고 한국만이 그 배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4월 7일 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승부가 정해져 있었구나. 4월 10일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산 선박 관세는 해군 함정과 특수 선박에 한해 전면 유예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트럼프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25%의 오만으로 시작된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난 걸까요? 첫 번째 진실은 숫자였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조선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국민들은 한국을 동맹으로 봤죠. 찬성률 10%.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나서서 정책을 맹비난했고 의회는 초당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외쳤습니다. 트럼프는 국민과 의회, 전문가 모두를 적으로 만든 셈이었죠. 두 번째 진실은 의존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도크 위에서 저는 봤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을요. 2029년까지 57척의 해군 함정 발주. 국방부 보고서는 명확했어요. 한국 없이는 단 한 척도 제때 확보할 수 없다고요. 납기 준수율 98%, 불량률 0.3%. 이 숫자 앞에서 모든 정치적 수사는 무력했습니다. 일본 카드는 허상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12%, 납기는 한국보다 40% 느리고 비용은 15% 더 비쌌죠. 트럼프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72시간 만에 움직였습니다. 사우디 16척, UAE 4척, 모잠비크 12척, 싱가포르 6척. 미국이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창문을 열었어요. 미국 의존도 30%가 단 일주일 만에 18%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중동은 35%, 유럽은 22%로 급증했죠.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전략, 이게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급한 건 미국이었어요.
중국은 매달 구축함을 진수하고 있었고 미국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신뢰였습니다. 런던에서, 싱가포르에서, 노르웨이에서 저는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요. 20년간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은 머스크라인의 증언. 공기를 앞당기면서도 납기를 맞춘 북해 프로젝트의 기적.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에서 보여준 진짜 기술 이전.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립니다. 수십 년이 필요하죠.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트럼프는 한 달 만에 그 신뢰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겼습니다. 4월 15일,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도크 위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블록 공정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존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일하는 철학이에요. 정밀함, 신뢰, 약속. 이게 한국식 조선업입니다. 저는 도면을 살펴봤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된 설계도, 수천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구조. 30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한 장의 도면에 담겨 있었어요. 배는 단순한 철판이 아닙니다. 기술이고 신뢰이며 약속입니다.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죠. 5월 1일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판을 바꾼 72시간이었어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다. 신뢰는 무기보다 강했고 기술은 정치보다 현실적이었다. 저도 같은 제목으로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명확한 결론이었어요. 배는 이미 떠 있습니다. 걸프만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이 만든 배들이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도크에서는 오늘도 한국 기술이 미국 해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규칙은 한국이 정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전략으로 대응하며 신뢰로 답한 거죠. 도면 위에서 시작된 정밀함이 도크 위에서 배로 완성되고 그 배가 세계 바다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3월 12일 트럼프의 호기로운 선언을요. 그리고 72시간 만에 뒤집힌 판을요. 오만은 패배했고 신뢰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목격한 진실입니다.